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 장수정입니다. 네, 오늘 애매한 언니들은 게스트가 없어요. 게스트를 원래는 섭외를 하면 좋았을 텐데 섭외를 못했고요. 게스트가 없는 김에 제가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래 애매한 언니들이 팟빵에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팟빵에서 이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 유튜브에도 물론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점차 유튜브로 좀 근거지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내 책 이야기, 책 읽는 이야기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려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획된 그런 기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게스트가 없는 김에 그러면 유튜브로도 한번 나갈 수 있게 이것을 좀 녹음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좀 팟빵과 유튜브를 동시에 나가는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고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예, 일하는 방송국 라디오 2층이고요. 뭔가 촬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뭔가 구석으로 잡아서 지금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요즘 읽었던 책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좀 뭔가 비슷한 결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또 접하는 느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5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5권을 가지고 왔는데 한 권씩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 요즘 읽고 있는지. 첫 번째는 보이시죠? 네, 첫 번째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SNS에도 종종 많이 보이던데 이 표지도 특이하고 그리고 이 책도 워낙에 또 새로운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 어떻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처음으로 완독한 책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 초에 너무 좋다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 SNS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작은 충격을 받을 만큼 좋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좋았는데, 이 책을 쓴 클레르 마랭은 저에겐 조금 낯선 이름이긴 했어요. 근데, 프랑스의 철학자고, 에세이스트,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랑제골에서 철학교사로, 그리고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협력 연구자로 활동 중인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은 이거 말고 내 몸 과연 내가 주체일까? 라는 약간 교육용, 청소년 교육용 같은 책이 나와 있던데, 그런 책 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에세이, 그리고 철학책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분의 소개를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25살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70년대 후반생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자가 면역 질환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체 면역 체계가 정상세포를 이제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좀 만성염증이나 좀 그래서 좀 조직 손상 이런 걸 일으킨 질환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뭐 그래서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관절통 뭐 이런 좀 약간 일상적인 고통이 함께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질병의 경험에 대해서도 쓰신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소설 그리고 에세이 등이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진 않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책
읽기 제가 좀 새로웠던 것은 자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자리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 지금 200페이지 가까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꼭지의 주제들로 나눠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제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이런 질문들도 너무 새로웠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철학적인 주제로 한 번도 좀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비슷한 결의 생각을 했던 적은 있지만 아예 자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펼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또 자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펼치냐라고 보면 자리에 있다는 것, 자리가 있다는 것, 없다는 것,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떠난다는 것, 그리고 어쩌다 있게 된 장소나 뭐 어쩌다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자리를 또 발명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편인가요? 제 자리, 이거 내 자리야. 이거 내 자리가 아니야. 이게 그냥 앉는 자리를 좀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장소일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있을 만한 곳인지 아닌지일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 지위일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결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고, 저는 좀 이 책 자체가 사회학적, 철학적 의미도 있지만 지리학적인 개념들까지 포함하는 좀 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자리에 대한 생각이 프랑스의 말과 프랑스어와 한국말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 말이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에 얘기 드릴 책에서도 조금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래서 참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이 자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짰을 때 이걸 좀 본격적으로 좀 고민하게 된 그런 그렇게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너무 새롭고, 그리고 또 곱씹을 게 많지만 제가 좀 관심을 가진 것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자리가 아니었다. 내가 있을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뭐 그런 데서 느끼는 뭐 소외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격일 수도 있고 그런 고립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좀 표류하는 거. 그러니까 왜 예전에 진짜 예전인데 그 뭐라고 하죠? 그 막 떠다니는 사람들. 유목주의 그런 말들이 있었죠. 유목민이란 것도 있었고, 유목주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는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노마디즘 뭐 그렇게 표현했었죠. 주체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멈춰 있는 사람,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막 떠다니는 사람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읽을 때 예전에는 조금 뭐랄까 속 편한 소리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렇게 떠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자리에 있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제 마음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서는 이게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포함해서 표류한다, 뭐 이런 것들, 표류하는 어떤 사람들, 뭐 표류하는 나의 정체성,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자리를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뭔가 바뀌는 것, 그리고 달라지는 것으로 좀 인식한다면 어떨까, 뭐 이런 그런 생각까지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몇 개를 읽어드릴까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이 있는데 10페이지입니다. 때때로 스스로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불시에 쫓겨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 한때 그 자리가 정당하게 주어진 것이자 확실한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우리를 그곳에 던져둔 우연이라는 요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나 재앙으로 인해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그동안 그 자리의 한계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깨닫기도 한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제적인 자리 옮김은 박탈보다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자리라고 말하는 이곳이 반드시 최선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제약하는 자리, 너무 비좁은 자리를 운명이라 믿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너무나 협소한 것이 분명한 자리를 적합한 자리라고 확신하게 되는 이유와 논리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 제자리에 대한 향수가 만들어내는 욕망 때문일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제 자리인가? 제 자리인가 과연?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1페이지를 좀 읽어볼게요. 소설가 아망딘 대의 말처럼 정박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이며 표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핍의 느낌, 막대한 허기는 부부 사이에서 해소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떠나고 배반하는 수밖에 없다. 주사위 몇 번이면 끝난다. 집도 아이들도 모두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그 인식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집에서 증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전에 뭐 사연 같은 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막 이런 사람들도 때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그런 질문들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떠나고자 하는 의미를 또 추동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런 언급도 나오고요. 그리고 누델만의 주장에 따르면 계보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할당된 자리에서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주체가 형성되는 것은 이러한 자리 옮김,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의 실현을 통해서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자리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또 새롭게 만드는, 새롭게 재편하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인상적으로 읽었고요. 사실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는 여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여기 또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그 작가들이나 에세이스트의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는데,
조르즈 페렉이라는 소설가인데 소설가의 글을 인용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글은 제가 모르던 사람이어서 한번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르즈 페렉이라는 사람의 글도 잠깐 읽어드리면 공간의 종류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분이 처음에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향수 어린 가짜 양자택일 뿌리 내리기 뿌리를 되찾거나 만들어내기 공간에서 당신의 것이 될 장소를 취하기 1mm씩 자기만의 집으로 만들어 나가기 혹은 옷들만 짊어지기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기 호텔에 살기 호텔을 자주 옮기기 도시를 바꾸기 나라를 바꾸기 어디에도 내 집에 있다고 느끼지 않기 그러나 거의 모든 곳에서 잘 지내기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쓴 것 중에 (149페이지라고) 되니 또 요거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곳, 범할 수 없는 곳, 손대지 않았으며 거의 손댈 수 없는 곳, 깊게 뿌리내린 변함없는 곳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거점이자 출발점, 근원이 되어줄 장소들이 나의 고향, 내 가족의 요람, 내가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집, 내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내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심었을지도 모르는 나무 온전한 추억들로 채워져 있는 내 어린 시절의 다락방 이런 장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들이 존재하지 않기에 공간은 질문이 되고 더는 명백한 것이 못 되며 더는 통합되지 않고 더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공간은 하나의 의심이다. 한 번도 내게 주어진 적이 없지만 나는 그곳을 정복해야만 한다. 네, 이런 글이 있는 또 조르즈 페렉의 똑같은 책이네요. 공간의 종류들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공간 저는 공간이나 지리학적인 정말 사유로서 읽어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에세이 형식을 또 철학 에세이 형식을 또 택하고 있지만 그런 좀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책들도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이게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읽어볼 때 이제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이 한번 이 시기에 읽어본다면 내 자리가 좀 지금 맞나 이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자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읽어보시면 조금 재미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르즈 페렉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 조르즈 페렉이 아니죠. 클레르 마랭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었고요. 제가 아주 많은 분들께 추천을 했던 책이고 다음 책을 좀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 책은 메두사의 웃음입니다. 이것은 엘렌 식수의 책인데 얼마 전에 2월에 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2월에 제가 샀던 기억이 있는데 엘렌 식수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문학 교수이자 소설가고 극작가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학자입니다. 그래서 1937년에 알제리 오랑에서 태어났고 바칼로레아 취득 후에 프랑스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8혁명 당시에 굉장한 또 혁명적인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있던 대학들이 다
뭐랄까 이름이 없어지고 제1대학, 제2대학 이런 식으로 또 개편이 됐었죠. 어떤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그 중에서 새로 생겼던 파리 8대학의 유럽 최초의 여성학 연구소를 또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뭐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소개됐고 뭐 물론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전부터 읽고 계셨겠지만 출간된 건 2000년대 중반이었고 저도 처음 읽었던 게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읽었던 책으로 기억을 해요. 이 메두사의 웃음이라는 그 다른 글도 같이 있었는데 일단 그 책으로 처음 봤고 그 출판사에 그 되게 악명이 높은데 이상한 번역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그 출판사의 그 번역 자체가 문제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메두사의 웃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인데 주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랜만에 이것이 새로운 번역을 얼마 전에 마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굉장히 강렬한 색으로 나왔죠. 마티 출판사의 S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S 시리즈에서 여성과 글쓰기 그리고 자기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박홍의 마이너 필링스 너무나 유명하죠. 예. 저희 애매한 언니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 렌트 허슈의 젊고 아픈 여자들 뭐 그리고 캐시 박홍의 또 다른 책도 있고 앤 치베트코비치의 우울 공적 감정 이런 책도 나오고 이 책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로런 포니의 자기 이론 이 자기 이론에서 시작되는 또 책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로런 포니어의 책 저도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데 좀 두껍고 그래서 천천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요즘 많이 읽으시던데 요하나 헤드바의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들려줄까 이 책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읽고 계시죠. 그래서 시리즈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메두사의 웃음이라는 책이고 엘렌 식스가 이제 엘렌 식스의 대표적인 책이죠. 책인데 이게 뭐 에세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뭐 약간 선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선언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이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급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하나 또 제가 치는 녹색 선언, 그러니까 녹색혁명인가 또 그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급이 아닌가요? 예,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의 최근 작이고,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읽었어요. 거의 하루, 1시간 반 만에 읽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감사하게도 번역이 굉장히 잘 됐고, 이혜인 선생님, 번역을 잘 해주셔서 빠르게 읽을 수 있었고 이 각주도 되게 적절했고 마지막에 또 역자의 말이나 김지승 선생님 김지승 선생님이 여기서 애시리즈에서도 책을 내셨는데 최근에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라는 책을 또 내시기도 했는데 김지승 선생님의 해설까지 뒤에 달려있는데 그것까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그 역자의 말을 읽고 각주를 읽고 해설을 읽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 이렇게 읽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책이 있나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재밌었다. 네. 사실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서구 페미니즘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약간 너무 현학적이다. 그리고 프렌치 페미니즘,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것들 양반들이 이제 정신분석을 주로 하는 주제로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여성적 글쓰기를 비롯해서 엘렌 식수로 대표되는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안 좋은 너무 어렵다, 현학적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왜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냐,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 그것 플러스 이제 본질주의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걸 왜 내세워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동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페미니즘이었다면 이 프랑스 페미니즘 아니 엘렌 식스의 이 생각은 여성적인 것에 좀 더 가치를 두고 개발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을 달해야 되고 남성들의 글쓰기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제 여성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본질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게 쉽게 수용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쉽게 익히지 못했었다. 그런 또 아쉬움이 있죠. 어렵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쉽게 익혔다. 쉽게라는 게 비교적 잘 익혔다는 것이고 그 의미를 좀 천천히 또 음미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예전에 나왔던 책에 비하면 그래도 읽을만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서 좀 저는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생각에 가까웠어요. 미국 페미니스트처럼 여성적 글쓰기 굳이 따로 있어야 될까? 뭐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여성적 글쓰기가 따로 있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 좀 했었는데 좀 여성들이 만나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20대 때는 잘 그런 걸 못 느끼다가 그냥 내가 설명되지 않고 너무 좀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게 여성들이 하는 다른 경험이고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은 못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경험이 쌓이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언어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걸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또 풀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되게 절감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남성과 여성이 사는 세상이 완전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정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다른 표현으로 다른 형식으로 쓸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번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냥 왠지 모르게 열받는 거 엄마가 뭐 이를테면 어렸을 때 엄마가 조심해야지 뭐 혹은 여자아이가 그렇게 저는 웃는다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남들 앞에서 웃는다고 욕을 먹었는데 왜 남들 앞에서 웃으면 안 되는가 여성은 뭔가 뭐 있겠죠. 소위 뭐 쉬워 보인다거나 싸 보인다던가 뭐 그런 자기들 뒤에 숨겨놓은 얘기가 있겠지만 여성들은 웃으면 안 되고 뭐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설명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문화 안에 촘촘히 내려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 여성적 글쓰기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제 메두사의 웃음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조금
가깝게 알게 되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메두사의 웃음은 좀 선구적인 작품, 선구적인 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또 20, 30년의 간극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엘렌 식스가 처음 썼던 때로부터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또 작업을 했죠. 많은 작업을 했고 많은 쓰기의 실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들, 봤던 것들이 또 이런 좀 그래서 좀 다시 이렇게 다시 읽었을 때 또 새로운 또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고 저는 좀 읽으면서 이번에 읽으면서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여성적 글쓰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여성 독자들의 읽기라는 것이 정말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성적 글쓰기를 하는 그 저자들의 작품을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좀 더 독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고민하면서 많이 읽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이것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될까봐 엘렌 식스라는 컴북스 이런 종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거는 이봉지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봉지 선생님 좀 이름 때문에 고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이봉지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불문학 박사로 이제 박사학위 하시고 배재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군요. 명예교수시라고 하고 어쨌든 많은 서사와 관련한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고 이 책도 굉장히 쉽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쉽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정신분석학 관련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낯선 분들은 이걸 먼저 읽고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실은 엘렌 식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메두사라는 그 상징도 있고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에 대한 상징도 있고 메두사 머리가 잘리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남근 중심주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여성적인 것 이런 것들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메두사의 그 의미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메두사 머리가 잘리는 것이 거세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그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항상 참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메두사의 웃음 자체가 그 프로이트의 그 메두사에 대한 글을 약간 패러디하면서 전복하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는 거여서 메두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고 그게 이해하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이번에 같이 읽었다. 그래서 갑자기 엘렌 식스에 꽂혀가지고 제가 원래 읽으려고 했던 다른 책들이 많은데 이걸 막 읽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다.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라는 것이고요. 제가 뭐 계속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약간 잘 뭔가 이걸 객관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주제들
책을 글로 쓰고 정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저는 엘렌 식수의 책도 그렇고 이 나머지 두 개의 책도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책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어쩌다 보니까 계속 이런 책들을 계속 읽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고 아무튼 막 관심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올해 되게 힘들게 읽었던 두 권입니다. 초반부터 아르고호의 선원들은 사실은 200페이지인가 좀 넘어요. 217, 219페이지 이런데 정말 오래 읽었어요. 한 달 넘게 걸렸고요. 200페이지 있는데 그리고 또 유령연구 이 두 책을 같이 소개해 드릴 건데 유령연구도 다른 의미로 조금 힘들게 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권을 좀 같은 맥락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아르고의 선원들은 제가 왜 읽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런 포니의 자기이론이란 책이 있었죠. H 시리즈, 마티의 H 시리즈 중에.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로런 포니가 제일 많이 언급한 책이 이 책이었어요. 물론 뭐 I Love Dick이나 뭐 다른 책들도 있어요. 이브 세주익의 책이나 다른 책들도 언급을 하지만 이 책이 그래도 제가 구할 수 있는 책이어서 I Love Dick은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구하네 이러면서 또 못 읽고 이브 세주익 자체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네, 그렇고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그래도 최근에 출간된 아르고의 선원들 읽어보자. 또 어떤 분이 또 추천을 하시기도 했어요. 제 주변에 분이 아르고의 선원들 에메노니들에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마침 자기 이론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는 책이기도 해서 또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르고의 선원들은 2015년에 출간이 됐고 출간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글이다. 정말 새로운 형식의 글이고 이건 정말 천재적이라고 막제 할 수 없는 천재세요. 진짜 천재시고 천재십니다. 물론 엘렌 식스도 너무 대단한 천재지만 이런 글을 쓰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이거 한국에는 2024년에 플레이타임에서 출간이 됐죠. 네. 이 주제는 정말 이 책의 주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랑도 있고 트랜지션도 있고 재생산 그리고 가족 만들기 그리고 뭐 미국 사회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고 동성애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양한 주제를 경유하면서 써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 제 로런 포니의 자기이론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이론 쓰기에 뭔가 상징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리고 제가 또 소개드릴 이 책도 많은 분들이 자기이론의 전범과 같은 책이다라고 지금 이제 호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책의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동성애를 하는 여성 이 분들 설명을 좀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커플이었어요. 동성 커플이었는데 두 분 다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고 이제 작가들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는 동성애 가족이었다가 동성 가족이었다가 한 분이 이제 이분의 파트너 매기 넬슨의 파트너인 해리가 트랜지션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의 경험을 하는 과정도 여기에 담겼고요. 그래서 남성으로 되는 과정 그리고 남성으로 되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매기 넬슨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그 경험이 동시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생각도 있고 사실 학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퀴어 이론, 퀴어들의 말하기, 퀴어들의 글쓰기 이런 퀴어들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그런 사건의 흐름과 함께 계속 묻고 계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텍스트들을 인용하면서 되게 긴 뭔가 메모들의 모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처음에 읽을 때 이거를 책이 얘기가 이렇게 중간에 뭔가 단락이 있고 끊어져야 되잖아요, 원래 책이라면. 근데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문단이 계속 연결되면서 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쉬어야 되지? 아니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는 보통 한 장을 읽고 쉰다던가 뭐 두 장, 뭐 두 장, 뭐 파트를 읽고 쉰다던가 이러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되게 얘기 자체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뭔가 그런 끝없는 이야기 같은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퀴어들의 어떤 존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되지도 않고 뭔가 어떤 논리 바깥의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혹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사가 없는 사람들의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많은 서사들이 있지만 기존에도 그것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정치적 올바름을 딱 담지하고 있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 사이에 많은 층위들을 오며 가며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서사가 없는 사람들의 서사 만들기,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신의 몸이 변하고 파트너의 몸이 변하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몸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기억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다고 해야 되나, 새롭기도 하고 한 번도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썼겠나 싶을 정도로, 물론 제가 못 읽은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술되는 것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의미도 있지만 너무 잘 쓴다 이 사람들. 너무 잘 써요 진짜. 이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찬을 받고 계신데 너무 잘 쓰는 사람이다 그냥.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국가와 제도 안에 놓여 있는, 그리고 가족 제도나 뭔가 미국 어쨌든 중산층 두 사람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어떤 관계 안에 놓여 있는지를 또 얘기하는데, 이때 좀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뭐 약간 시기적으로 그랬나, 캘리포니아에 두 분이 사시는데 파로 바리안이라는 파로 바리안이 이제 동성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이었겠죠. 지역의 그런 캘리포니아의 법안이었겠는데, 그거를 통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는 동성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결혼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이 금지되기 전날 정말 많은 그 퀴어 커플들이, 동성애자 커플들이 어디 결혼 성혼 선언을 해주는 카톨릭 어느 교회를 찾아서 새벽에 막 달려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새벽이 아니라 밤에 막 달려가는, 날짜가 바뀌기 전에 결혼하려고
그 장면이 참, 너무 되게 웃기게 그려지기도 했는데, 좀 되게 약간 뭔가 하나의 총극처럼 그려지기도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사회의 변화들까지 좀 그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또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정말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결혼 금지가 되고 정말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그런 것들이 캘리포니아 진보적인 곳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읽었는데, 그런 장면들까지 좀 보여주는, 안에서 밖에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이지 않은 퀴어 정체성, 그리고 말하기, 갈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가족에 대한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이었다. 아르고의 선언들. 저는 무슨 아르고의 선언들이라고 해서 뭔가 약간 모비딕 같은 느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롤랑 바르트 책에서 따온, 이분이 또 롤랑 바르트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되게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책에서 따온 그런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해드리고, 제가 읽은 책입니다.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게 유령연구인데요.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이것도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유령연구 동력 출판사에서 최근에 출간됐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읽으셨고, 전쟁 같은 맛 이거 뭐 괜찮다. 어쨌든 약간 모녀 관계를 다룬 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유령 연구가 나와서 검색해보다 보니까 그레이스 M 조라는 이 사람이 전쟁 같은 맛을 쓴 그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전쟁 같은 맛이 미국에서는 이 책이 먼저 나오고 전쟁 같은 맛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같은 맛이 먼저 소개가 되고, 이제 최근에 이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그게 이 책이 나왔는데,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딸은 이 그레이스 M 조가 딸이고, 엄마는 양공주였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양공주이자 이제 미국에서 이 그레이스 M 조가 태어났기 때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약간 앞부분은 좀 약간 중간에 한번 얘기가 바뀌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초반에는 좀 뭐랄까요, 초세대적인 배회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여기 유령 연구잖아요. 왜 유령인가? 전 진짜 유령 이야기인가? 제가 유령 얘기를 좋아해서 귀신 얘기인가라고 해봤는데, 초세대적인 배회라는 개념으로 아브라함과 토록이라는 연구자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들의 연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공주라는 개념은 한국전쟁에서 나온 뭐랄까요,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한국전쟁 때문에 생긴 어떤 것,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양공주, 그러니까 양키들에게 뭔가 몸을 파는 여자들이다라는 비하가 깔려있는 그런 말인데, 사실 양공주들이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 가면 뭔가, 그래도 미국에 가서 결혼했으니까 잘 됐다라는 의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들이 미국에 가면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던 사람들인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비밀에 붙여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됐는지,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는지를 하나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초세대적인 배회가 일어난다. 정말 말해지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유령연구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회하는 유령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게 이 책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코리안 디아스포라 2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각했고 심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책으로까지 냈는데 생각해 보시면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저도 최근에 세미나를 아는 분들이랑 이제 세미나 팀이 있어서 같이 하면서 우리가 왜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들어본 얘기 있냐라고 했을 때 거의 없다라는 생각, 거의 없다라는 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단선적으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대더라, 뭐 이랬대더라, 힘들었대더라, 뭐 어땠더라, 누가 쳐들어왔다더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까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말하지 않는 것들 자체가 우리한테 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책에 또 언급되어 있는 책 중에 캐서린 문의 동맹 속의 섹스가 한 3장부터 계속 인용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양공주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국가 간의 성적인 거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책인데 이게 저는 한 20년 전에 읽었었어요. 근데 이 책들은 어쨌든 뭔가 이 동맹 속의 섹스라는 제목도 그런데 뭔가 이걸 정치화 하려고 그리고 역사화 하려고 굉장히 뭔가 엄중한 객관성 같은 거를 가지고 쓴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국제 문서나 뭐 미국에서 나왔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물론 뭐 인터뷰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이거를 뭔가 역사화하고 뭔가 이론화하려고 되게 엄중하게 쓰인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유령 연구는 그런 게 없고요. 물론 그런 게 뒤쪽에는 그런 것들 논증하고 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해버리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기 이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둔 것 같고 그게 저는 되게 적절하다. 그리고 또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되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그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새롭게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령 연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앞에 말씀드린 알고호의 선언들도 그렇고 이 두 개의 책이 뭔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계속 이 사이에 자기 이론이라는 또 요즘에 계속 나오는 그런 책도 있고 정동 이론도 물론 관련이 되어 있고 정동 이론 요새 계속 얘기한다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론화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자기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냥 자기 얘기 그냥 뭐 정리 안 되는 대로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뭔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책이 있고 저는 이 책 마지막에 이제 엄마에게 쓰는 편지 같은 것도 나오는데
딸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선물을 이분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정장부에서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차학경의 딕테가 계속 인용이 되는데 저는 딕테를 이제 조금씩 봤을 때 사실은 한 번도 뭔가 공감이 쉽사리 되진 않더라고요. 그게 뭔가 저와의 감성에서 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 유령연구에 인용되어 있는 차학경의 딕테는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다면 납득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맥락이었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차학경의 딕테가 되게 뭔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약간 그런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뭐 물론 그렇지만 사실적인 그런 글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차학경 딕테를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 책은 있고요 집에 얼마 전에 재출간됐을 때 일단 샀고 그래서 딕테를 한번 읽어보자 이런 느낌까지 갔다. 어쨌든 뭔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공감의 어떤 지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정서들까지 포함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저한테는. 그래서 유령 연구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 시간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권의 책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3월까지 읽은 책들 중에 좀 요새 저의 흐름과 맞고 고민과 맞게 나아가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5권 책 읽었다는 이야기 또 드리고 이 중에서도 또 읽고 싶었던 책들이 있으시면 또 찾아보시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고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팟빵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